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박정우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맴돕니다. 아, 그 처자요? 이름이 한규림이고 8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어라. 무심코 흘린 그 두 마디가 고윤희의 가슴에 못처럼 깊이 박혔습니다. 며칠 전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털어놓던 말도 함께 되살아납니다. 엄마, 나 그 사람 때문에 자꾸 마음이 흔들려서 너무 힘들어. 고윤희는 불 꺼진 서재에 홀로 앉아 마른 입술을 힘겹게 달싹입니다. 왜 하필 너희 둘이니?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그 물음만이 어두운 방 안을 오래도록 조용히 맴돕니다. 고윤희가 불 꺼진 서재에 홀로 앉아 낮에 나눈 통화를 몇 번이고 되짚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 좁게 내려앉은 방 안에서 고윤희의 눈길은 손에 쥔 메모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박정우가 또렷하게 확인해준 것은 딱 2가지뿐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 석자, 그리고 8살배기 아들이 하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밖의 이야기는 박정우도 말끝을 흐렸던 대목입니다. 고윤희는 통화 내내 서연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으려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묻는지 조금도 들키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박정우는 다행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진이 요새 마음 쓰는 처자가 있긴 한디 저야 뭐 자세히는 몰라라. 고윤희가 넌지시 이름을 물었을 때에도 박정우는 별 생각 없이 툭 흘렸습니다. 한규림이요. 반찬가게에서 일한다든가 그러고 애가 하나 딸렸다 그럽디다. 그 순간 고윤희의 손끝이 메모지 위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고윤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볼펜을 쥔 손에는 어느새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남은 것이라고는 이름 석자와 8살 아들이라는 짧은 글자뿐입니다. 그 몇 글자를 빼면 온통 텅 빈 여백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여백이 오히려 고윤희를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고윤희는 자꾸만 그 여백을 손끝으로 쓸어봅니다. 박정우가 흐린 말끝 뒤에 무엇이 감춰져 있을지 이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할 몫은 오롯이 고윤희 혼자에게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서연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딸의 연적이 어떤 사람인지 그저 그 정도만 알아두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 석자를 손에 쥔 지금 고윤희는 왠지 모를 서늘함에 자꾸만 어깨를 움츠립니다. 고윤희는 낮에 박정우에게 전화를 걸던 순간을 다시 떠올립니다. 무진을 걱정하는 지인인 척 목소리를 최대한 예사롭게 꾸미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려 몇 번이나 마른 침을 삼켜야 했습니다. 통화가 이어지는 내내 심장이 어찌나 요란하게 뛰던지 그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새어나갈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박정우가 무진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고윤희의 가슴 한켠이 함께 저릿했습니다. 딸을 마음에 품은 그 남자의 이름을 이렇게 남의 입을 빌려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고윤희는 태연한 척 몇 마디를 더 주고받다가 더 캐물으면 안 되겠다 싶어 서둘러 통화를 끊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산더미인데 물을 수 있는 것은 고작 이름 하나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박정우의 사투리가 뱅 그 목소리가 좀처럼 귓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고윤희는 메모지에 적힌 이름 석자를 손끝으로 몇 번이고 따라 그려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이 이름이 자신의 삶을 어디로 데려갈지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고윤희가 낮게 혼잣말을 흘립니다. 그냥 이름만 알아두려던 거였는데. 스탠드 불빛 아래 메모지 위 글자들이 유난히 또렷하게 도드라져 보입니다. 고윤희는 종이를 접었다 다시 펴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합니다. 이 짧은 글자들이 앞으로 무엇을 불러올지 아직은 다 헤아릴 수 없어 그저 가슴만 두근거립니다. 고윤희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책상 아래 서랍을 조심스레 엽니다. 깊숙한 곳에 손을 넣어 오래 묵혀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듭니다. 그림이 아직 어렸을 적에 찍은 빛이 발에 누렇게 변한 사진입니다. 손끝으로 사진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는 고윤희의 눈길이 오래도록 그 얼굴에 머뭅니다. 16이던 딸과 헤어진 뒤로 고윤희는 이 사진을 마음 편히 꺼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재혼을 하고 새 가정을 꾸린 뒤로는 더더욱 서랍 깊숙이 밀어두고 지냈습니다. 그리움이 사무칠 때마다 몰래 꺼내보다가도 이내 죄스러운 마음에 다시 덮어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낮에 들은 이름 석자가 자꾸만 이 어린 얼굴 위로 겹쳐집니다. 고윤희가 사진과 메모지를 나란히 책상 위에 놓고 번갈아 바라봅니다.
이름이 같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스스로가 우습기도 합니다. 세상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느냐고 고윤희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여 봅니다. 규림이라는 이름이 그리 드문 이름도 아니잖아. 낮게 흘린 혼잣말이 방 안에 힘없이 흩어집니다. 그런데도 심장은 이미 제멋대로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머리로는 아니라고 부지런히 말리는데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만 같습니다. 고윤희가 사진 속 아이의 눈매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웃는 듯 마는 듯한 그 표정이 어쩐지 조금도 낯설지 않습니다. 눈꼬리가 살짝 처진 모양이 어릴 적 그 아이 그대로입니다. 고윤희는 문득 거실 벽에 걸린 서연의 사진들을 떠올립니다. 서연의 어린 시절 사진은 액자에 곱게 담겨온 집안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규림의 사진은 이렇게 서랍 깊숙이 숨겨두어야만 했습니다. 같은 딸인데도 한 아이의 얼굴은 자랑스레 걸어두고 다른 아이의 얼굴은 몰래 감춰온 세월이 새삼 사무칩니다. 사진 속 규림은 앞니가 빠진 채로 활짝 웃고 있습니다. 어느 해 생일에 찍은 사진이었던가 고윤희는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케이크 앞에서 동생들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제 몫은 뒷전이던 아이의 모습이 어렴풋이 되살아납니다. 그 다정한 웃음이 세월을 건너 지금 고윤희의 눈앞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윤희가 사진 속 아이의 앞니 빠진 자리를 손끝으로 가만히 짚어봅니다. 이 작은 얼굴이 어느새 30을 훌쩍 넘긴 어른이 되어 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의 무게가 사진 한 장 위로 고스란히 얹힙니다. 고윤희는 사진을 가슴께로 천천히 끌어당깁니다. 사진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려옵니다. 우연이라 치부하고 싶은 마음과 혹시나 하는 마음이 가슴 한복판에서 팽팽하게 맞섭니다. 고윤희가 사진을 향해 속삭이듯 조심스레 말을 겁니다. 설마 너는 아니지?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아무 대답이 없고 고윤희의 옅은 숨결만 사진 위로 뿌옇게 서립니다. 나이만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얼추 가늠이 될 텐데 정작 그것을 일러줄 사람이 없습니다. 박정우도 거기까지는 자신 없어 했습니다. 낮 통화에서 슬쩍 나이를 물었을 때 박정우는 그저 얼버무리기만 했습니다. 글쎄요, 나이까지야 제가 우째 알겄어라. 그냥 애 엄마라는 것만 들었지라. 고윤희는 더 캐물으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거기서 조용히 멈췄습니다. 그래서 고윤희는 직접 셈을 해보기로 합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가며 규림이 집을 떠나던 그 해부터 지금까지 흐른 세월을 천천히 헤아립니다. 그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고 어딘가에 자리를 잡아 아이를 낳았을 법한 시기를 조심스레 짚어봅니다. 한 해 한 해를 짚을 때마다 딸이 홀로 견뎠을 세월이 함께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숫자를 맞춰볼수록 고윤희의 손끝이 점점 느려집니다. 규림이 20몇 해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가 지금 8살일 수 있다는 계산이 어긋남 없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한 것도 아닌데 숫자가 마치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합니다. 고윤희는 그 맞아떨어짐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고윤희가 손가락을 다 접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셈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봅니다. 혹시 어디선가 한 해쯤 잘못 짚지는 않았을까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몇 번을 다시 헤아려도 결과는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돌려봐도 그 숫자는 규림을 향해 곧게 뻗어 있습니다. 고윤희는 책상 위 달력을 끌어당겨 지나간 날들을 손끝으로 되짚어 봅니다. 규림이 16에 집을 떠났으니 그 뒤로 흐른 세월이 얼추 손에 잡힙니다. 그 아이가 20살을 넘겨 어딘가에 마음 붙일 곳을 찾고 아이를 품에 안기까지의 시간을 하나하나 그려봅니다. 어느 대목에서도 무리한 억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윤희는 그동안 애써 외면해온 것들을 떠올립니다. 규림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고 들면 알 수도 있었을 텐데 늘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미안해서 볼 낯이 없어서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면해온 세월이 이제와 이렇게 정확히 맞아떨어지니 그 아득함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숫자가 규림을 향해 곧게 뻗을수록 고윤희의 마음 한켠에서는 오래 눌러둔 그리움이 함께 고개를 듭니다. 셈을 하는 것인지 잃어버린 세월을 되짚는 것인지 스스로도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달력 위를 오가던 손끝이 어느새 힘없이 멈춰 섭니다. 고윤희의 입에서 마른 숨이 새어나옵니다. 나이 하나 들어맞았을 뿐인데 다리에 힘이 스르르 풀리는 것만 같습니다.
고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으로 넘길 일이 맞을까? 고요한 방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귓가를 두드립니다. 그 규칙적인 소리가 마치 고윤희를 재촉하는 것만 같습니다. 고윤희가 애써 고개를 젓습니다. 나이 하나 얼추 맞는다고 해서 곧장 딸이라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억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얕은 술수일 뿐이라고 몇 번이고 되뇌입니다. 손끝으로 관자놀이를 지그시 짚으며 흐트러진 냉정을 되찾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침착해야 한다고 고윤희는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고윤희는 조목조목 반박거리를 찾아봅니다.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가 어디 한둘이겠느냐고 이름과 나이가 겹치는 사람도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일러줍니다. 그래, 세상에 사연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니. 그러나 낮게 흘린 그 말이 오히려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스스로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탓입니다.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마음은 이성의 문턱 앞에서 자꾸만 미끄러집니다. 붙잡으려 애쓸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멀리 달아납니다. 고윤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집니다. 아니라고 되뇌일수록 아니길 바라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남이라면 이토록 간절히 아니길 바랄 이유조차 없을 테니까요. 고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두운 방 안을 천천히 서성입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애써 세워둔 반박거리가 하나씩 힘을 잃습니다. 우연이라기엔 겹치는 것이 너무 많고 생판 남이라기엔 가슴이 너무 요란하게 뜁니다. 창가에 이르러 고윤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어둠을 내다봅니다. 고윤희는 주방으로 나가 물 한 잔을 따라 천천히 들이켭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도 달아오른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만 보입니다. 눈가에 서린 그늘이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 같아 고윤희는 얼른 고개를 돌립니다. 아니라고 우기려 할수록 도리어 규림을 향한 마음만 또렷해집니다. 이름이 같고 나이가 맞고 성적마저 어릴 적 그대로라면 이 모든 것을 한낱 우연으로 돌리는 편이 오히려 더 억지스럽습니다. 고윤희는 스스로 세운 반박거리가 얼마나 얄팍한지를 이내 인정하고 맙니다. 아니길 바라는 마음과 맞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 가슴 안에서 서로 뒤엉킵니다. 어쩌면 자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순간이 오기를 마음 한켠으로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두고 온 딸의 소식을 이런 식으로라도 듣고 싶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그 생각에 이르자 고윤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고윤희는 다시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냉정을 찾으려던 노력이 무색하게 긴 한숨만 이어집니다. 고윤희가 낮게 중얼거립니다. 아니라고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스스로를 다잡으려던 손이 어느새 사진 위에 다시 얹혀 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는데 고윤희의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없습니다. 박정우가 무심코 흘린 사소한 한마디가 고윤희의 발목을 오래도록 붙잡습니다. 통화 끝자락에서 박정우는 별 생각 없이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처자가 참 힘든 사람은 그냥 못 지나치는 성정이라 그럽디라. 오지랖이 넓어서 탈이라고. 그 대목이 고윤희의 가슴을 저릿하게 파고듭니다. 잊고 지냈던 무언가를 정통으로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고윤희의 눈앞에 어릴 적 규림의 모습이 또렷하게 되살아납니다. 길에서 넘어진 아이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우는 친구 곁을 끝까지 지키던 딸이었습니다. 저보다 남을 먼저 챙기느라 늘 손해만 보던 그 여린 성정을 고윤희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배고픈 친구에게 제 몫을 나눠주던 아이였습니다. 그 다정한 성품만큼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순간 고윤희의 눈시울이 뜨겁게 붉어집니다. 이름이 같고 나이가 맞는 것만으로는 그저 흔들리기만 하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정 하나가 마지막 남은 빗장을 소리 없이 풀어버립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고윤희는 그 마음결을 가장 잘 알아봅니다. 고윤희가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어린 규림의 그 맑은 웃음과 박정우가 전한 남모르는 여자의 성정이 하나로 포개집니다. 이제 두 얼굴은 더 이상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고윤희의 입에서 떨리는 숨이 길게 새어나옵니다. 그래, 너였구나. 네가 맞았어. 낮게 흘린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힙니다.
고윤희의 기억 속에서 어린 규림의 모습이 하나둘 되살아납니다. 마음 상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타서 슬며시 손에 쥐어주던 아이였습니다. 울던 사람도 그 아이 앞에서는 이내 마음이 풀어지곤 했습니다. 저는 정작 손해를 보면서도 남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던 딸이었습니다. 동생들에게도 늘 그랬습니다. 제 몫의 반찬을 슬쩍 동생 그릇에 덜어주고 저는 배부른 척 젓가락을 내려놓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규림이었으니 힘든 사람을 그냥 못 지나친다는 박정우의 말이 조금도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그 아이다운 이야기라 고윤희의 가슴이 더 크게 흔들립니다. 세월이 흘러 얼굴은 변했을지언정 그 마음결만큼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윤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남모르는 그 여자가 자신의 딸임을 알아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그 마음의 결을 오직 어미인 자신만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흔들리던 의심은 그 말 앞에서 마침내 힘을 잃습니다. 그 빈자리를 조용히 채우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확신입니다. 고윤희가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습니다. 오래 잃었던 딸을 찾았다는 반가움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엉킨 채로 고윤희의 어깨가 가늘게 떨려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데도 고윤희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합니다. 드디어 찾았다는 벅참도 잠시뿐입니다. 고윤희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가십니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들이 먼저 눈앞을 어지럽게 스쳐 지나갑니다. 기쁨을 온전히 누릴 새도 없이 두려움이 먼저 밀려듭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서연의 여린 마음입니다. 친엄마를 일찍 여의고 자신을 엄마라 부르며 따라준 그 아이가 이 진실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고윤희는 감히 그려볼 수조차 없습니다. 제가 마음을 앓던 상대가 다름 아닌 엄마의 친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서연이 얼마나 크게 흔들릴지 상상만으로도 아득합니다. 겨우겨우 지켜온 지금의 평온한 가정도 함께 눈앞을 스칩니다. 장훈태와 이룬 이 조용하고 따뜻한 일상이 말 한마디에 산산이 부서질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향할지 모를 원망이 고윤희의 가슴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갑니다. 규림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16세 자신을 두고 떠난 엄마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벅찬 기쁨보다 서늘한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그 두려움이 고윤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잃어버린 딸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이토록 무섭게 다가올 줄은 고윤희 자신도 미처 몰랐습니다. 남들 같으면 한달음에 달려가 부둥켜 안았을 일인데 고윤희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고윤희의 머릿속에 온갖 장면이 어지럽게 스쳐 지나갑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서연이 짐을 싸들고 집을 나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늘 다정하던 장훈태의 얼굴에 실망이 어리는 모습도 그려집니다. 조용하던 이 집안에 찬바람이 도는 광경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두렵습니다. 버리고 온 딸을 이제 와 찾았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입에 오르내릴지 고윤희는 그것마저 겁이 납니다. 무엇보다 16의 딸을 지켜주지 못한 어미가 무슨 낯으로 규림 앞에 설 수 있을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반가움 뒤에 곧바로 따라붙는 것은 감당할 수 없이 무거운 죄책감입니다. 찾았다는 사실이 이토록 두려운 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딸의 얼굴을 알게 된 지금이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던 어제보다 더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고윤희는 사진을 든 채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한데 뒤엉켜 고윤희는 어느 감정에도 온전히 몸을 맡기지 못합니다. 딸을 찾은 어미라면 마땅히 웃어야 할 밤에 정작 고윤희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만 드리웁니다. 그 어긋난 마음이 이 밤을 유난히 길고 무겁게 만듭니다. 고윤희가 애써 참았던 숨을 가늘게 내쉽니다. 손에 쥔 사진이 자꾸만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고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흘립니다. 찾았으면 기뻐야 하는데 왜 이렇게 무섭기만 할까? 방 안가득 내려앉은 침묵이 그 물음에 답을 대신합니다. 고윤희는 사진을 든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고윤희의 귓가에 며칠 전 서연이 털어놓던 말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그날 서연은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 조심스레 속을 내비쳤습니다. 고윤희가 그 목소리를 하나하나 다시 떠올립니다. 그때는 무심코 흘려들었던 말이 이제 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서연이 고윤희의 손을 꼭 붙잡고 애틋하게 하소연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엄마, 나 정말 오래 참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자꾸 흔들려서 너무 힘들어. 그때는 그저 딸의 서툰 짝사랑이겠거니 고윤희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정리될 어린 마음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서연이 마음을 쏟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남자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고윤희는 뒷조사 끝에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서연의 연적으로 지목했던 바로 그 여자가 방금 친딸임을 확신한 규림이라는 사실이 고윤희의 온몸을 얼어붙게 합니다. 고윤희가 숨을 턱 삼킵니다. 자신이 정성껏 키운 딸이 마음을 앓는 바로 그 자리에 자신이 낳은 딸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무진이라는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두 딸이 서로의 존재도 모른 채 마주 서 있었던 셈입니다. 세상에 이런 얄궂은 얽힘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날 서연은 좀처럼 속내를 잘 꺼내지 않는 아이답지 않게 오래 참아온 마음을 조심스레 풀어놓았습니다. 고윤희는 그저 딸의 손을 다독이며 시간이 지나면 다 정리될 거라 무심히 위로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상대가 누구인지 굳이 알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이 스쳐가는 바람 같은 것이려니 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서연의 연적이 궁금해 시작한 뒷조사가 엉뚱하게도 자신의 잃어버린 딸에게로 곧장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연을 위한다며 뒤를 캐던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이 낳은 딸이었던 것입니다. 실마리를 하나씩 맞춰갈수록 고윤희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십니다.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두 딸이 마주 서 있다는 그림이 이제 또렷하게 완성됩니다. 서연이 흘리던 눈물의 무게가 그제야 고윤희의 어깨 위로 고스란히 내려앉습니다. 딸의 아픔이 곧 또 다른 딸과 얽혀 있다는 사실이 고윤희를 옴짝달싹 못하게 올가맵니다. 서연을 위로하던 그날의 자신이 실은 두 딸 모두의 아픔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무심코 흘려들었던 딸의 하소연 한마디가 이렇게 무거운 진실을 품고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고윤희는 그 뒤늦은 깨달음 앞에서 한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고윤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서연의 그 눈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가 됩니다. 고윤희가 마른 입술을 겨우 뗍니다. 그 사람이 하필 그 사람이었니, 서연아.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 물음이 텅 빈 서재에 힘없이 떨어집니다. 고윤희는 두 딸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리며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합니다. 사진과 메모를 쥔 손이 가늘게 떨려옵니다. 종이 위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져 보입니다. 고윤희는 뒤늦게 깨달은 사실 앞에서 좀처럼 정신을 추스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눈을 감았다 떠도 눈앞의 진실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낳아 떠나보낸 딸과 자신이 온 마음으로 거두어 키운 딸입니다. 그 두 아이가 하필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웃으면 다른 한쪽이 울어야 하는 그 자리에 고윤희의 두 딸이 나란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느 편을 들어도 다른 한 아이가 상처를 입는 자리입니다. 고윤희가 마른 침을 삼키며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묻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잔인한 우연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낳은 딸과 거두어 키운 딸이 서로 어떻게 얽힌 사이인 줄도 모른 채 같은 사람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규림은 서연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고 서연 또한 규림이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고윤희 혼자만이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윤희는 사진을 내려놓지도 그렇다고 다시 서랍에 넣지도 못합니다. 손안의 종이 몇 장이 마치 뜨겁게 달군 쇠조각처럼 느껴집니다. 쥐고 있자니 손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놓자니 딸을 또 한 번 놓아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고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어쩌자고 하필 둘이 같은 사람을. 대답 없는 물음만 방 안을 가득 메웁니다. 고윤희는 두 딸이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는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서로가 한 어머니를 사이에 둔 인연인 줄도 모른 채 그저 한 남자를 두고 다투는 사이로만 마주할 그 광경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고윤희는 몸서리가 쳐집니다. 어느 쪽도 진실을 모르는 채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받을 두 아이가 눈에 밟힙니다. 이 얽힌 실타래를 다 들여다보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고윤희 하나뿐입니다. 규림도 모르고 서연도 모릅니다.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 순간에는 축복이 아니라 형벌처럼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무거워지고 아는 만큼 외로워질 뿐입니다.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비밀이 고윤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손안의 종이 몇 장이 두 딸의 운명을 통째로 쥐고 있는 것만 같아 손이 자꾸만 떨려옵니다. 자신이 낳은 딸과 키워온 딸이 서로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같은 사람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얄궂은 운명의 장난이 또 있을까 싶어 고윤희는 몇 번이고 고개를 젓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정해도 눈앞의 사진과 메모는 그 잔인한 우연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윤희의 눈에서 결국 뜨거운 것이 차오릅니다. 기뻐할 수도 그렇다고 마음 놓고 슬퍼할 수도 없는 자리에서 고윤희는 그저 두 딸의 이름을 번갈아 떠올릴 뿐입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가고 고윤희의 마음은 두 갈래로 난 길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멈춰 섭니다. 밤이 깊도록 고윤희는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앉아 있습니다. 규림에게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서연의 곁을 조용히 지켜야 할지 어느 쪽으로도 마음이 쉬이 서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어지러워지기만 합니다. 고윤희는 밤새 두 딸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립니다. 규림에게 다가가 진실을 밝히는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그 상상 끝에는 언제나 서연의 무너지는 얼굴이 따라 붙습니다. 반대로 서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입을 다무는 길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규림이 홀로 견뎠을 고단한 세월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를 입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고윤희는 자신에게 그런 선택을 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16의 규림을 끝내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 이제 와 두 딸의 운명을 손에 쥐고 저울질하는 것이 두렵고 또 염치 없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후회가 남을 것만 같습니다. 긴 고민 끝에 고윤희는 결국 마음을 굳힙니다. 이 사실을 규림에게도 서연에게도 밝히지 않기로 합니다. 혼자 짊어지고 조용히 묻어두는 것만이 지금의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되냅니다.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모두가 다칠 거라면 차라리 자신 혼자 감당하는 편이 낫다고 여깁니다. 고윤희는 진실을 밝혔을 때 벌어질 일들을 하나하나 저울에 올려봅니다. 규림에게 다가가 어미임을 밝힌다 한들 그 아이가 자신을 받아줄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설령 받아준다 해도 그 대가로 서연이 감당해야 할 상처가 너무 큽니다. 어느 쪽 접시에 무엇을 올려도 저울은 좀처럼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이미 알아버린 진실을 다시 모르는 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남은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꺼내놓거나 아니면 자신의 가슴 속에 영영 묻어버리거나입니다. 오랜 뒤척임 끝에 고윤희는 후자를 택합니다.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두 딸 모두가 흔들릴 거라면 차라리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는 편이 낫다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것이 어미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 여깁니다. 이 결심이 정말 옳은 것인지 고윤희 자신도 끝내 확신하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이 침묵 말고 다른 길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두 딸을 지킬 수만 있다면 자신이 평생 죄인으로 남는 것쯤은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고윤희가 메모지를 곱게 접어 서랍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낡은 사진도 그 위에 조심스레 포갭니다. 고윤희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낮게 속삭입니다. 내가 다 안고 가면 돼. 아무도 다치지 않게. 서랍을 밀어넣는 손끝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 다짐이 옳은지 그른지는 아직 고윤희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다음 날 고윤희가 박정우에게 보낼 메시지 창을 열었다 닫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합니다. 손가락은 자판 위를 하염없이 서성이지만 좀처럼 글자를 눌러내지 못합니다. 밤새 굳혔던 결심이 아침 햇살 앞에서 또다시 흔들립니다. 더 캐물으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남모르는 사람이 유독 한 여자에 대해서만 꼬치꼬치 묻는다면 박정우가 아무리 묻어난 사람이라 해도 언젠가는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서연을 위해 시작한 뒷조사가 엉뚱하게도 자신의 오래된 비밀을 들추는 계기가 될까봐 고윤희는 겁이 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멈추자니 힘겹게 다잡은 확신이 다시 흔들릴까 못내 아쉽습니다. 나이라도 한 번 더 확인받고 싶고 규림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손가락을 자판 위로 끌어당깁니다. 밥은 제대로 챙겨 먹는지, 아이는 잘 크는지 묻고 싶은 것이 산더미처럼 밀려듭니다.
두 마음 사이에서 고윤희는 한참을 머뭇거립니다. 물음표 하나를 적었다가 이내 지우고 안부를 묻는 척 몇 자를 눌렀다가 또 지웁니다. 화면 위에는 채 완성되지 못한 문장들만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되풀이합니다. 손끝이 자꾸만 허공에서 갈 곳을 잃습니다. 고윤희는 몇 번이고 문장을 지었다 지웁니다. 혹시 그 처자가 요새 어떻게 지내는지까지 적었다가 이 한 줄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일지를 깨닫고 이내 지워버립니다. 아무 사이도 아닌 사람이 유독 한 여자의 안부만 묻는다면 아무리 묻어난 박정우라도 고개를 갸웃할 것입니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애써 감춰온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아주 손을 놓기에는 알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규림이 밥은 거르지 않는지, 아이는 아프지 않고 잘 크는지, 반찬가게 일이 고되지는 않은지 묻고 싶은 것이 끝도 없이 밀려듭니다. 어미라면 당연히 궁금해할 그 사소한 것들을 정작 어미인 자신은 남의 입을 통해서만 겨우 엿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알고 싶은 마음과 알아선 안 된다는 마음이 손끝 하나를 두고 팽팽하게 맞섭니다. 고윤희는 그 사이에서 오래도록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화면 위에 떠올랐다 사라지는 문장들이 꼭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 같습니다. 결국 한 글자를 더 묻는 일조차 고윤희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사치입니다. 딸의 안부가 이토록 궁금한데도 어미라는 이름으로는 그 무엇도 물을 수 없습니다. 그 서글픈 처지가 어두운 화면 위에 그대로 비쳐 보입니다. 결국 고윤희는 아무 말도 적지 못합니다. 손끝으로 화면을 어둡게 꺼트리며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고윤희가 힘없이 혼잣말을 흘립니다. 여기까지만 하자. 알고 싶은 마음과 알아선 안 될 마음 사이에서 고윤희는 스스로 입을 닫는 쪽을 택합니다. 그 침묵이 곧 자신에게 내리는 벌이라는 것을 고윤희는 어렴풋이 짐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서연과 마주친 고윤희는 아무 일 없었던 얼굴로 애써 태연하게 딸을 챙깁니다. 국을 떠주는 손끝도 반찬을 딸 앞으로 밀어주는 젓가락질도 평소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자연스럽습니다. 밤새 뒤척인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연이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들며 밝게 말을 겁니다. 엄마, 이 된장국 간이 딱 좋다. 역시 엄마 손맛이야. 고윤희가 옅게 웃어 보이며 국그릇을 딸 쪽으로 조금 더 당겨줍니다. 많이 먹어. 요새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 겉으로는 더없이 평온하고 정겨운 아침 풍경입니다. 그러나 고윤희의 속으로는 어제 알게 된 사실이 자꾸만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눈앞에 이 딸이 마음을 앓는 바로 그 자리에 자신이 낳은 또 다른 딸이 서 있다는 사실이 밥알과 함께 좀처럼 넘어가질 않습니다. 딸이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마다 삼켜둔 진실이 더 무겁게 얹힙니다. 서연의 눈을 마주할 때마다 고윤희는 무언가 들킬 것만 같은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혹시 자신의 흔들리는 눈빛에서 딸이 무언가를 읽어내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좀처럼 가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윤희는 자꾸만 시선을 피해 밥그릇 쪽으로 눈을 내립니다. 서연은 아침마다 늘 그렇듯 밥을 반 공기쯤 비우고는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고윤희는 그 익숙한 모습을 지켜보며 이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곱씹습니다.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이 정겨운 밥상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윤희는 더더욱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지어냅니다. 서연이 반찬 투정을 하거나 오늘 일정을 조잘거릴 때마다 고윤희는 정성껏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지금쯤 규림도 어딘가에서 제 아이에게 아침을 먹이고 있을 모습을 떠올립니다. 눈앞에 딸을 챙기는 손길 위로 만나지 못한 딸의 아침이 자꾸만 겹쳐집니다. 두 딸의 아침을 한자리에서 떠올리는 마음이 고윤희를 자꾸만 아득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국그릇을 챙기고 반찬을 밀어주면서도 속으로는 두 갈래로 나뉜 마음을 다잡느라 애를 씁니다. 한 지붕 아래 마주 앉은 딸에게조차 마음을 다 내보이지 못하니 밥상머리의 평온이 오히려 살얼음 판처럼 아슬아슬합니다. 고윤희는 웃는 얼굴 뒤로 매 순간 무너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서연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고윤희의 손이 순간 멈칫합니다. 엄마, 요새 무슨 걱정 있어? 안색이 안 좋아 보여. 고윤희가 얼른 표정을 고치며 부드럽게 받아 넘깁니다. 걱정은 무슨?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나 봐.
애써 지어낸 미소 뒤로 꾹 눌러 삼킨 진실이 목 안쪽을 뜨겁게 짓누릅니다. 그 아침 밥상 앞에 고윤희는 웃으면서도 조금씩 야위어갑니다. 며칠 뒤 서연이 또 한 번 상심한 얼굴로 고윤희를 찾아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딸의 눈가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고윤희가 놀라 서둘러 다가가 딸을 맞습니다. 무슨 일이냐 묻기도 전에 서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서연이 고윤희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 사람 마음이 나한테는 조금도 없나 봐. 고윤희가 딸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내리며 나직이 다독입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천천히 하면 되지. 서연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울먹입니다. 아니야. 그 사람 마음은 자꾸만 다른 데로 가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그 다른 데가 어디인지 고윤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서연의 마음을 끝내 받아주지 못하는 그 남자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바로 자신의 친딸 규림이 서 있다는 사실을 고윤희만 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실이 딸의 울음소리와 겹쳐 고윤희의 가슴을 사정없이 두드립니다. 고윤희는 우는 딸의 등을 쓸어주면서도 속으로는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서연을 울리는 그 상대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또 다른 딸이라니 이보다 더 기막힌 노릇이 없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는 입과 조용히 찢어지는 가슴이 서로 따로 놉니다. 어느 딸의 편도 들 수 없는 자신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서연은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어린 아이처럼 고윤희의 품을 파고듭니다. 고윤희는 그런 딸을 말없이 품에 안고 등을 천천히 토닥여줍니다. 딸의 들썩이는 어깨가 그대로 전해질 때마다 고윤희의 가슴에도 같은 자리에 통증이 번집니다. 서연의 울음이 길어질수록 고윤희의 속도 함께 무너집니다. 문득 고윤희는 저 눈물을 닦아줄 수도 그렇다고 그 상대를 나무랄 수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서연을 울리는 상대가 다름 아닌 제 친딸이니 어느 편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갈피조차 잡을 수 없습니다. 한쪽을 다독이면 다른 한쪽이 마음에 걸리고 어느 쪽도 온전히 편들 수가 없습니다. 그저 딸을 안고 등을 쓸어주는 것 말고는 고윤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로의 말은 자꾸만 목에 걸려 나오지 못하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더더욱 꺼낼 수가 없습니다. 품 안에 서연이 흐느낄수록 멀리 있는 규림의 얼굴이 함께 떠올라 고윤희의 마음을 두 배로 짓누릅니다. 한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순간에도 또 다른 아이의 아픔이 나란히 밀려드는 것입니다. 서연이 젖은 목소리로 되묻습니다.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나 위로 안 해줘. 고윤희가 딸을 더 꼭 끌어안으며 겨우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 서연이 그 마음 엄마가 다 알아. 진심을 온전히 담은 그 한마디 아래로 차마 꺼내지 못한 말들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고윤희는 딸을 아는 채 소리 없이 함께 웁니다. 고윤희가 소매 끝으로 서연의 젖은 눈물을 조심스레 닦아줍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딸의 뺨을 어루만지며 애써 다정한 말을 골라 건넵니다. 흔하디흔한 위로의 말들이 고윤희의 입에서 하나둘 흘러나옵니다. 그 말들이 딸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괜찮아 서연아. 이런 마음도 다 지나가는 거야. 고윤희가 딸의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며 나직이 말을 잇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잖아. 너무 혼자서만 아파하지 마. 서연이 그 손을 마주 붙잡으며 조금씩 울음을 그칩니다. 고윤희의 온기가 딸에게는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러나 정작 고윤희는 왜 자신이 이토록 가슴 미어지도록 아픈지 그 진짜 이유를 끝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서연이 울면 우는 대로 아프고 규림이 마음 아파할 것을 생각하면 또 그런 대로 아픕니다. 어느 딸을 떠올려도 고윤희의 가슴에는 같은 자리에 멍이 듭니다. 두 딸의 아픔이 고스란히 제 몫으로 돌아옵니다. 딸을 다독이는 따뜻한 손길과 그 아래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속내가 나란히 흘러갑니다. 겉으로 건네는 위로가 다정할수록 안으로 삼키는 진실은 더 날카롭게 고윤희를 찌릅니다. 그 어긋남이 고윤희의 마음을 두 갈래로 찢어놓습니다. 고윤희는 딸의 손을 어루만지며 예전 규림에게 해주던 것과 똑같은 손길로 서연을 다독입니다. 아이가 마음 아파할 때 손을 꼭 잡아주던 그 버릇이 세월이 흘러 서연에게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리게 느껴집니다. 한 아이를 달래는 손이 자꾸만 또 다른 아이를 떠올리게 하는 탓입니다. 고윤희는 서연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기를 바라며
목소리를 한껏 부드럽게 가다듬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말들이 자신의 가슴을 먼저 찌릅니다. 딸에게 다 지나간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이 아픔은 대체 언제 지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건네는 위로와 속으로 삼키는 진실 사이의 거리가 아득하기만 합니다. 그 어긋남을 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고윤희는 표정 하나까지 애써 다잡습니다. 다정한 얼굴을 유지하는 그 안간힘이 고윤희를 조금씩 더 지치게 합니다. 서연에게 건네는 위로가 진심일수록 그 아래 감춰둔 진실은 더 깊이 골마갑니다. 고윤희는 다정한 어미이자 동시에 가장 큰 비밀을 숨긴 사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두 모습이 한 몸 안에서 소리 없이 부딪힙니다. 서연이 한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손잡고 있으니까 좀 낫다. 고윤희가 억지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래, 실컷 기대. 엄마 여기 있어. 그 미소 뒤에서 고윤희의 마음은 두 갈래로 찢겨 어느 쪽으로도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만이 여전히 다정하게 이어집니다. 그날 밤 나란히 누운 자리에서 장훈태가 조심스레 말을 건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잦은 뒤척임을 오래도록 지켜보던 참입니다. 장훈태가 낮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내를 부릅니다. 이불깃을 매만지는 손길에 조심스러운 마음이 묻어납니다. 여보,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요? 요새 통 잠을 못 자는 것 같은데. 고윤희가 순간 말문이 막혀 잠시 뜸을 들입니다. 이 사람에게 다 털어놓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그러나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이 평온한 가정이 어떻게 흔들릴지 고윤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결국 고윤희는 목까지 차오른 말을 도로 삼킵니다. 고윤희가 애써 옅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별일 아니에요. 요새 서연이 일로 마음이 좀 쓰여서 그래요. 절반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끝내 삼켜낸 말입니다. 장훈태가 아내의 어깨를 다정하게 다독이며 답합니다. 그 아이 일이라면 너무 앞서 걱정 말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남편의 그 다정함이 오히려 고윤희의 가슴을 더 아리게 합니다. 남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면서도 고윤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진실을 털어놓지 못합니다. 그 무거운 비밀이 목 안쪽을 답답하게 짓누릅니다.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바로 곁에 있는데도 고윤희는 이 무게를 홀로 짊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장훈태는 늘 그렇듯 아내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어줍니다. 그 고든 믿음이 고윤희에게는 오히려 더 큰 짐이 됩니다. 이렇게 다정한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불 속에서 자꾸만 고윤희를 뒤척이게 합니다. 남편의 잔잔한 숨소리를 곁에서 들으면서도 고윤희는 조금도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털어놓고 기대면 얼마나 홀가분할까 싶다가도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이 비밀은 나누는 순간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할 뿐이라는 것을 고윤희는 잘 압니다. 그러니 이 무게는 오롯이 자신만이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곁에 사람이 있어도 조금도 덜어지지 않는 외로움이 어둠 속에서 고윤희를 더 깊이 파고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곁에서 가장 외로운 밤을 고윤희는 그렇게 홀로 견딥니다. 남편의 다정한 한마디가 오히려 목에 걸린 말을 더 크게 만듭니다. 기댈 수 있는 어깨를 곁에 두고도 기대지 못하는 마음이 밤이 깊을수록 더 아리게 저려옵니다. 장훈태가 이윽고 잠든 뒤에도 고윤희는 오래도록 어두운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 침묵의 무게가 고윤희를 점점 더 외롭고 아득한 곳으로 밀어냅니다. 곁에 사람이 있어도 조금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밤새 고윤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고윤희는 홀로 그 무게를 견딥니다. 고윤희가 어두운 창밖을 오래도록 내다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어느새 규림의 지금 모습을 가만히 그려보곤 합니다. 유리창에 흐릿하게 비친 자신의 얼굴 위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딸의 얼굴을 조심스레 겹쳐봅니다.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지 그저 상상만 할 뿐입니다. 어떤 얼굴로 8살 아이를 키우고 있을지 고윤희는 상상만으로도 목이 메어옵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며 그동안 얼마나 고단하고 외로운 세월을 견뎠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종일 손을 놀리다 밤이면 지친 몸으로 아이를 재웠을 딸의 하루하루가 눈앞에 선연하게 그려집니다. 고윤희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곁에서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한 그 세월이
이제와 돌이킬 수 없는 비처럼 가슴을 짓누릅니다. 16의 딸을 두고 떠나야 했던 그날의 선택이 여태 규림을 이렇게 고생시킨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미 노릇 한번 제대로 못한 죄책감이 밀물처럼 밀려듭니다. 그러나 이제와 반갑게 다가갈 수도 안부 한마디 물어볼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딸을 찾고도 딸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 서글픔이 고윤희를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립니다. 눈앞에 두고도 손을 뻗을 수 없는 거리가 세상 그 무엇보다 멀게만 느껴집니다. 고윤희는 만나본 적 없는 손주의 얼굴까지 그려봅니다. 규림을 닮아 눈매가 서글서글할지 아니면 장난기 가득한 개구쟁이일지 상상해봅니다. 그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걷던 시절을 자신은 곁에서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라 불릴 자격조차 스스로 저버린 것만 같아 고윤희의 마음이 자꾸만 저려옵니다. 규림이 홀로 아이를 업고 반찬가게 문을 여닫았을 새벽들을 떠올려 봅니다. 아이가 열이 나 밤을 지새웠을 날들, 손이 갈라지도록 일하고도 웃어 보였을 낮들을 그려봅니다. 그 모든 고단한 순간에 어미인 자신은 곁에 없었습니다. 손 한 번 보태주지 못한 세월이 이제와 돌덩이처럼 가슴을 누릅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손을 잡아주고 싶은데 고윤희에게는 그럴 자격도 용기도 없습니다. 다가갈 수 없는 거리 앞에서 그리움은 갈 곳을 잃고 안으로만 쌓여갑니다. 같은 하늘 아래 딸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이름 한 번 소리내어 부르지 못합니다. 그저 어두운 창에 이마를 기댄 채 고윤희는 닿을 수 없는 딸의 안녕만을 마음속으로 빌 뿐입니다. 고윤희가 두 손을 꽉 움켜쥔 채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힘겹게 삼킵니다. 목 끝까지 차오른 흐느낌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윤희는 입술을 지그시 깨뭅니다. 고윤희가 창밖을 향해 소리 없이 입을 움직입니다. 규림아 잘 지내니? 대답 없는 밤하늘만이 그 물음을 가만히 받아 안습니다. 창가에 선 고윤희의 어깨가 오래도록 들썩입니다. 며칠 후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임 자리에 서였습니다. 사람들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누군가의 입에서 우연히 한마디가 흘러나옵니다. 요새 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 집도 8살 아들 하나 있잖아. 그 8살 아들이라는 말에 고윤희의 표정이 순간 딱딱하게 굳습니다. 전혀 다른 집 이야기라는 것을 고윤희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 숫자 하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규림의 아이가 꼭 그 나이라는 사실이 무심코 던져진 말 한마디에 다시 또렷하게 되살아납니다. 잠시 잊고 지내려던 것이 순식간에 눈앞으로 끌려 나옵니다. 다행히 그 짧은 찰나를 자리에 있던 누구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고윤희의 굳은 표정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고윤희 자신에게는 그 무심한 한마디가 이미 굳어진 확신 위에 다시 한 겹 덧칠을 하는 순간이 됩니다. 우연히 들려온 남의 이야기가 제 딸의 얼굴을 또 한 번 불러옵니다. 고윤희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어냅니다. 찻잔을 드는 손끝이 살짝 떨리지만 얼른 다른 손으로 잔을 받쳐 그 떨림을 감춥니다. 마음속에서는 규림과 그 아이의 모습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만나본 적 없는 손주의 얼굴까지 어느새 고윤희의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습니다. 고윤희는 자신도 모르게 그 대화에 자꾸만 귀를 기울입니다. 8살이라는 그 나이 하나가 이제는 어떤 말보다도 크게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남의 집 아이 이야기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숫자만 들리면 규림의 아이가 먼저 떠오릅니다. 세상 모든 8살이 이제는 고윤희에게 규림을 불러오는 신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이렇게 사소한 계기마다 몸집을 불려갑니다. 이름을 들어도 나이를 들어도 어린아이만 보아도 고윤희의 마음은 어김없이 규림에게로 향합니다. 애써 잊고 지내려 해도 세상 곳곳에 그 아이를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고윤희는 흔들리는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얼른 표정부터 추스릅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손끝에 다시 힘을 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사소한 순간에도 홀로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들은 눈치채지 못할 그 짧은 흔들림을 고윤희는 매번 혼자 삼키고 또 삼킵니다. 고윤희가 서둘러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나저나 요새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지요.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가는 고윤희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흔들림도 묻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태어난 그 모습 아래
고윤이 혼자만 아는 비밀이 또 한 번 깊이 새겨집니다. 웃는 낯 뒤에서 고윤이는 홀로 그 무게를 감당합니다. 고윤이는 요즘 들어 부쩍 두 딸 중 누구에게도 온전히 곁을 내어주지 못하는 자신을 자각합니다. 규림에게도 서연에게도 어느 쪽으로도 마음이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늘 반쪽만 내어준 채 나머지 반쪽은 숨겨두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규림에게는 다가갈 자격이 없다고 여깁니다. 힘든 시절을 곁에서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 이제 와 어미랍시고 손을 내미는 것이 염치 없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윤이는 그 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부를 뿐 단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합니다. 그리움이 사무쳐도 그저 삼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연에게는 진심을 다 보일 수가 없습니다. 곁에서 밥을 지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면서도 그 아이의 연적이 다름 아닌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웃어야 합니다. 다정한 얼굴 뒤에 늘 한 겹의 벽을 세워두고 있으니 마음을 온전히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벽이 있는 한 서연에게도 온전한 엄마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어느 쪽으로도 완전히 서지 못한 채 고윤희의 마음이 조용히 갈라집니다. 한 딸에게는 다가갈 수 없어서 다른 한 딸에게는 다 보여줄 수 없어서 고윤희는 늘 반쪽짜리 어미로 남습니다. 두 딸을 다 품고도 정작 어느 품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가끔 고윤희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던 때가 나았다는 생각마저 합니다. 규림을 딸이라 확신하기 전에는 적어도 서연에게만큼은 온전한 엄마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연을 안아줄 때마다 규림이 마음에 걸리고 규림을 그리워할 때마다 서연에게 미안해집니다. 어느 딸을 떠올려도 다른 한 딸에게 죄를 짓는 기분입니다. 두 아이를 다 사랑하는데도 그 사랑을 어느 쪽에도 온전히 내보일 수가 없습니다. 규림에게는 다가갈 수 없고 서연에게는 다 보일 수 없으니 고윤희의 사랑은 늘 반쪽으로만 남습니다. 넘치도록 사랑하면서도 정작 어느 아이도 그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어긋난 사랑이 고윤희를 매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웃을 때도 마음 한켠이 저리고 다정할 때도 어딘가 서글픕니다. 규림에게 다가가지도 서연에게 다 털어놓지도 못하는 이 어정쩡한 자리가 고윤희에게는 가장 큰 형벌입니다. 두 딸을 모두 품에 두고도 정작 어느 품도 온전히 채워지지 않으니 마음은 늘 허전하기만 합니다. 어미이면서도 온전한 어미가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고윤희를 서서히 지치게 합니다. 하루가 저물 때마다 고윤희는 어느 딸에게도 온전히 닿지 못한 자신을 조용히 되돌아봅니다. 밤이면 고윤희는 스스로에게 같은 물음을 던집니다. 나는 대체 누구의 엄마인 걸까? 낮게 흘린 그 물음에는 아무런 답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딸을 모두 마음에 품고도 어느 쪽도 온전히 앉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고윤희는 하루하루 조금씩 더 야위어갑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뒤 홀로 남은 방에서 고윤희가 다시 서랍을 엽니다. 깊숙이 넣어두었던 사진과 메모를 꺼내 오래도록 물끄러미 들여다봅니다. 어린 규림의 얼굴과 이름 석 자가 적힌 메모지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납니다. 이 몇 장의 종이가 이제 고윤희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무겁습니다. 고윤희는 한참을 그것들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손끝으로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가만가만 쓸어봅니다. 이 종이 몇 장 안에 두 딸의 운명이 함께 담겨 있다는 생각에 고윤희의 손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대로 밤새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과 어서 덮어야 한다는 마음이 다툽니다. 이윽고 고윤희가 사진과 메모를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마치 자물쇠를 채우듯 서랍문을 아주 조용히 닫습니다. 두 딸 모두를 향해 진실을 봉인해버리는 손길입니다. 그 손끝에 어미로서의 모든 그리움과 죄책감이 함께 갇힙니다. 이 선택이 과연 옳은지 고윤희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묻는 것이 정말 두 딸을 지키는 길인지 아니면 그저 자신이 감당할 자신이 없어 도망치는 것인지 밤이 깊도록 답을 찾지 못합니다. 고윤희가 닫힌 서랍 위에 손을 가만히 얹은 채 낮게 속삭입니다. 미안하다 두 사람 다. 서랍을 닫는 그 짧은 순간 고윤희는 두 딸을 향한 진실을 스스로 봉인합니다. 규림에게는 어미임을 밝히지 않기로, 서연에게는 그 연적이 제가 낳은 딸임을 알리지 않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 서랍 하나에 두 딸의 운명을 함께 가두는 셈이니 손끝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물쇠를 채우는 심정으로 고윤희는 서랍을 끝까지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봉인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숨긴 그 순간부터 고윤희는 매일을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딸을 곁에 두고도 어느 쪽에도 온전히 다가서지 못하는 것, 그것이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 어미 스스로가 택한 벌입니다. 고윤희는 닫힌 서랍을 오래도록 내려다봅니다. 이 선택이 두 딸을 지키는 길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언젠가 이 침묵이 더 큰 파장으로 돌아올까 두렵습니다. 서랍 속에 갇힌 진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숨을 죽이고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 그것이 제 발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올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고윤희는 그날이 오지 않기를 빌면서도 그런 바람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가장 잔인한 형벌을 스스로에게 내린 이 밤입니다. 고윤희를 감싼 무거운 침묵이 방 안가득 짙게 드리웁니다. 봉인된 진실은 서랍 안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언젠가 터져나올 그날을 향해 소리 없이 시간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고윤희라는 한 어머니의 마음을 오래 들여다보려 합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고윤희는 딸 서연이 흘린 눈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을 자꾸만 흔드는 그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 어미로서 직접 알아보겠다고 나선 참이었지요. 그런데 고윤희는 정작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뒤를 캐려는 그 여자가 다름 아닌 오래전 두고 온 친딸 규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연을 위해 시작한 작은 걸음 하나가 고윤희를 어디로 데려갈지 오늘 그 결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왜 이 어머니의 뒷조사가 그토록 아슬아슬한 자리에 놓여 있는지 그 마음의 무게부터 함께 따라가 보지요. 고윤희가 규림의 뒤를 캐기 시작한 까닭부터 짚어야 이 이야기가 제대로 보입니다. 시작은 오로지 서연이었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서연은 고윤희 앞에 앉아 오래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오랜 세월 마음에 품어온 무진의 눈길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한다는 하소연이었지요. 그 다른 곳에 8년 만에 나타난 한 여자가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고윤희의 사랑 방식이 드러납니다. 고윤희는 서연을 낳지는 않았지만 친어머니를 잃은 그 아이를 오랜 시간 품어 키운 사람입니다. 서연이 엄마라 부르며 기대올 때마다 고윤희는 그 부름에 온 마음으로 답해왔지요. 그러니 딸이 눈물을 보이자 고윤희는 앉아서 위로만 건네지 못합니다. 그 눈물의 원인을 직접 손에 쥐고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어미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윤희만의 애틋한 사정도 얹혀 있습니다. 고윤희는 첫 가정에서 자식들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아픔을 늘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혼으로 얻은 서연에게만큼은 어미로서 부족함 없이 다해주고 싶은 마음이 남달랐지요. 서연을 지키는 일은 곧 지난날 자식들에게 못다 한 몫을 뒤늦게라도 갚으려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서연의 눈물 앞에서 고윤희가 발벗고 나선 것은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어머니가 서연을 얼마나 깊이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문제는 그 지극한 사랑이 정작 자신이 낳은 딸을 겨누는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는 데 있습니다. 고윤희가 규림의 연락처를 캐물은 상대가 박정우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박정우는 무진의 곁을 가장 오래 지켜온 사람이지요. 고윤희는 무진 주변을 통해 그 여자의 실체에 다가가려 했습니다. 딸을 흔드는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하나라도 더 알아야 서연을 지킬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 마음 자체는 지극히 어미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서늘하지요. 서연을 지키려 뻗은 그 손이 하필 자신이 낳은 또 다른 딸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고윤희가 이 뒷조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 마음에는 아무런 의심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서연의 연적이 어떤 여자인지 그저 그 정도만 알아두려던 가벼운 걸음이었지요. 고윤희는 자신이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딸을 지키려는 어미의 순수한 걱정 하나가 오래 덮어둔 자신의 상처를 들추는 열쇠가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요. 이야기가 무서운 것은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가장 선한 동기에서 출발한 걸음이 가장 감당하기 힘든 진실로 이어지니까요. 고윤희는 지금 서연이라는 딸을 지키려다 규림이라는 또 다른 딸과 정면으로 마주치기 직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고윤희에게 규림은 그저 낯선 이름이 아닙니다. 규림은 고윤희가 16 나이에 두고 나와야 했던 맏딸입니다. 앞선 이야기들을 되짚어보면 고윤희의 삶에는 늘 이 이름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고윤희가 규림, 규영, 규호 3남매를 두고 집을 나서던 그날의 사정은 참으로 모질었습니다. 남편은 만삭의 여자를 데려와 이혼을 요구했고 고윤희는 아이들을 위해 버티려 했었지만 끝내 밀려나야 했지요. 그때 고윤희는 아이 하나라도 데리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규영은 특될 게 없다며 냉정하게 돌아섰고
막내 규호는 너무 어렸으며 맏딸 규림에게는 차마 묻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규림이라도 어미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 고윤희의 평생 죄책감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자신이 떠남으로써 어린 규림의 어깨에 온 집안의 무게를 얹어버렸다는 자책이지요. 그래서 고윤희는 규림이 어떻게 사는지 알려고 들면 알 수도 있었을 텐데 늘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볼 낯이 없어서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온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에게 규림이라는 이름 속 자가 다시 들려온다면 그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짐작이 갑니다. 잊으려 눌러둔 상처일수록 다시 건드려지는 순간 더 깊이 벌어지는 법이지요. 한 가지 더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고윤희가 두고 온 것은 어린 딸의 얼굴이었지만 그 딸은 이미 30을 넘긴 어른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윤희의 기억 속 규림은 여전히 16 무렵에 멈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규림은 홀로 아이를 키우며 반찬 가게에서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싱글맘이 되어 있지요. 어미가 곁에 없는 동안 규림은 스스로 세월을 견디며 어른이 되었습니다. 고윤희가 만약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긴 공백이 고스란히 죄책감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곁에서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한 세월이 이제와 돌이킬 수 없는 비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잃어버린 딸을 되찾는 일이 이 어머니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 그것이 고윤희의 자리를 유난히 아프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의 잔인함은 관계의 그림에 있습니다. 여기서 두 딸의 자리를 정확히 짚어두어야 합니다. 규림은 고윤희가 낳은 친딸입니다. 서연은 고윤희가 재혼으로 얻은 남편 장훈태의 딸이지요. 그러니 규림과 서연은 고윤희를 사이에 둔 의붓자매입니다.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한 어머니를 매개로 이어진 인척인 셈이죠. 그런데 이 두 딸은 서로의 존재조차 알지 못합니다. 규림은 서연이라는 사람을 모르고 서연 또한 규림이 계모의 친딸인 줄 알 길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얼마나 가까운 인연으로 얽혀 있는지 전혀 모른 채 그저 무진이라는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을 뿐입니다. 서연은 오랜 세월 무진만을 바라봐온 사람입니다. 그 긴 짝사랑이 이제야 흔들리는 까닭이 8년 만에 돌아온 규림 때문이죠. 무진의 마음이 자꾸 규림에게로 기우는 것을 서연은 본능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연에게 규림은 넘어설 수 없는 벽처럼 다가옵니다. 반대로 규림은 무진을 밀어내면서도 마음 깊은 곳이 흔들리고 있지요. 한 남자를 향한 두 딸의 마음이 어느 한쪽이 웃으면 다른 한쪽은 울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나란히 놓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얽힌 그림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두 딸을 다 아는 고윤희뿐입니다. 이 구도가 얼마나 얄궂은지 한 번 더 헤아려 봅니다. 만약 고윤희가 서연의 편에 선다면 그것은 곧 친딸 규림의 사랑을 가로막는 일이 됩니다. 반대로 규림의 편에 선다면 오래 품어 키운 서연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되지요. 어느 딸을 다독여도 다른 한 딸이 상처를 입는 자리입니다. 세상 어느 어머니가 이런 저울 앞에 서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두 딸 모두 자신들이 한 어머니로 이어진 사이라는 것을 모르니 서로에게 그저 사랑을 다투는 연적으로만 남을 뿐입니다. 진실을 아는 고윤희만 홀로 두 딸이 서로를 아프게 하는 광경을 지켜봐야 하는 셈이지요. 무진이라는 한 사람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이 얽힘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면서 모두를 아프게 하는 매듭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윤희가 규림의 정체를 알게 된다 해도 곧장 달려가 앉지 못하리라는 것은 고윤희라는 인물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고윤희는 오랜만에 둘째 규현과 마주 앉은 적이 있었지요. 무려 17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윤희는 따뜻한 포옹 한 번 없이 딸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왜 남편에게 먼저 손을 벌렸느냐고 냉정하게 다그쳤고 지금의 가정이 목숨보다 소중하다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 못 박았지요. 오랜 세월 그리워한 딸 앞에서 어찌 그리 모질 수 있었을까 싶지만 그 냉정함의 밑바닥에는 고윤희만의 논리가 있습니다. 자신은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떠나온 죄인이라는 자의식이지요. 고윤희에게 재혼 가정은 단순한 새 출발이 아닙니다. 첫 가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겨우 다시 세운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성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윤희는 옛 자식들이 그리워도 그 성문을 열지 못합니다. 다가가는 순간 지금의 평온이 흔들릴까 두렵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그 아이들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규림을 향해서도 이 마음은 똑같이 작동할 것입니다. 그리움이 사무칠수록 고윤희는 오히려 더 깊이 물러설 사람이지요. 규현과의 재회 장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고윤희의 냉정함이 실은 사랑의 다른 얼굴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고윤희는 규영에게 매몰차게 굴면서도 딸의 결혼이 마음에 걸려 먼저 손을 내민 사람입니다. 1,000만 원을 쥐어주면서도 따뜻한 포옹 한번 건네지 못하는 그 어긋남 속에 어미의 진심과 죄인의 자책이 뒤엉켜 있지요.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한 가슴에서 늘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규림을 친딸로 확인한다면 그 갈등은 몇 배로 커질 것입니다. 규영보다 더 오래, 더 미안하게 여겨온 맏딸이니까요. 하지만 미안함이 클수록 다가가기가 더 두려운 법이지요. 그래서 고윤희는 규림 앞에서 더더욱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윤희가 규림을 친딸로 확신한 뒤 어떤 길을 택할지도 이 성격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옵니다. 진실을 밝히는 길과 묻어두는 길 두 갈래 앞에서 고윤희는 침묵을 고를 개연성이 큽니다. 이유를 하나씩 저울에 올려보면 그 무게가 보입니다. 만약 고윤희가 규림에게 다가가 어미임을 밝힌다면 그 순간 여러 사람이 함께 흔들립니다. 서연은 제가 마음 앓던 상대가 다름 아닌 엄마의 친딸임을 알게 되어 무너질 것이고 장훈태와 이룬 조용한 일상에도 찬바람이 돌 것입니다. 무엇보다 규림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조차 알 수 없지요. 16세 자신을 두고 떠난 어미를 규림이 반갑게 맞아줄 리 없다는 두려움이 고윤희를 붙잡습니다. 여기서 고윤희 특유의 방식이 다시 나타납니다.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모두가 다칠 거라면 차라리 혼자 짊어지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 규영과의 재회에서 보였던 태도와 같은 결입니다.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두고 그 대가로 남은 가족의 평온을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고윤희는 규림에게도 서연에게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 그 무거운 비밀을 홀로 안고 가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어미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 믿으면서요. 다만 그 선택이 정말 두 딸을 지키는 길인지 아니면 감당할 자신이 없어 도망치는 것인지는 고윤희 자신도 끝내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침묵의 선택에는 한 가지 서글픈 대목이 더 있습니다. 고윤희가 진실을 묻어두기로 한다면 그것은 규림을 향한 그리움까지 함께 봉인하는 일이 된다는 점입니다. 어렵게 찾은 딸의 이름을 다시 마음속 깊은 서랍에 넣고 잠가야 하는 것이지요. 남들 같으면 한달음에 달려가 부둥켜 안았을 일인데 고윤희에게는 그 당연한 기쁨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딸을 찾고도 딸이라 부르지 못하는 처지, 눈앞에 두고도 손을 뻗을 수 없는 거리가 고윤희 앞에 놓입니다. 그래서 고윤희의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매일 그리움을 참으라 명령하는 어미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형벌을 자청하는 일입니다. 진실을 혼자만 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형벌에 가깝습니다. 고윤희가 두 딸의 얽힌 운명을 유일하게 내려다보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삶은 고윤희를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자리로 밀어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고윤희의 처지는 참으로 어긋나 있습니다. 규림에게는 다가갈 자격이 없다고 여겨 이름조차 소리내어 부르지 못하고 서연에게는 진실을 숨긴 채 웃어야 하니 온전한 마음을 내보일 수 없습니다. 두 딸을 다 품고도 정작 어느 품도 온전하지 못한 반쪽짜리 어미로 남는 것이지요. 곁에 남편이 있어도 이 비밀만은 나눌 수 없으니 가장 가까운 사람 곁에서 가장 외로운 밤을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침묵의 영향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서연은 이미 무진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눈치챘고 규림을 둘러싼 여러 인연들도 서서히 한 지점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규림의 아이가 무진과 이어질지 모른다는 암시까지 겹쳐있지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 실마리들이 언젠가 맞물리는 날 고윤희가 서랍 깊이 눌러둔 진실은 제 발로 걸어 나올지도 모릅니다. 봉인된 비밀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고윤희의 침묵은 평온이 아니라 언젠가 터질 파장을 잠시 미뤄둔 위태로운 고요에 가깝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고윤희라는 인물의 처지를 한 번 더 곱씹게 됩니다. 진실을 아는 자가 왜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을 진 사람이 되는가 하는 물음이죠. 보통은 남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유리한 자리에 서는 법입니다. 그런데 고윤희의 삶은 그 반대입니다. 알면 알수록 입을 다물어야 하고 다물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두 딸이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울 때마다 고윤희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속으로만 무너져야 합니다. 나설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그 자리가 이 어머니를 조금씩 갉아먹는 것이지요. 그러니 고윤희가 앞으로 어떤 얼굴로 두 딸을 대할지, 그 웃음 뒤에 얼마나 깊은 그늘이 드리울지를 눈여겨보시면 이 이야기가 훨씬 더 마음에 깊이 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윤희라는 한 어머니가 서 있는 자리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을 위해 시작한 뒷조사가 잃어버린 친딸에게로 이어지고 그 두 딸이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선 얄궂은 그림 앞에서 고윤희는 침묵을 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는 까닭은 고윤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정이 많아 서연을 챙겼고 정이 많아 규림을 그리워하며 정이 많아 그 무거운 진실을 혼자 삼키려 합니다. 결국 이 어머니를 벼랑 끝으로 미는 것은 다름 아닌 그 넘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침묵의 뿌리에는 첫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오랜 죄책감과 지금의 가정만은 무너뜨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함께 얽혀 있었지요. 규림에게 다가가지도 서연에게 털어놓지도 못하는 이 어정쩡한 자리가 고윤희에게는 스스로 내린 가장 무거운 형벌이 됩니다. 어미이면서도 온전한 어미가 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이란 이런 것이겠지요. 두 딸을 다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어느 쪽에도 온전히 내보이지 못하는 그 어긋난 사랑의 결을 오래 기억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윤희가 홀로 삼킨 그 진실이 앞으로 어떤 파장으로 돌아올지, 두 딸에 얽힌 인연이 어디로 흘러갈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차분히 그 마음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